사마줄거리. 남방에서의 생활은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처지인지라 왕룽의 가족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을 간 도시에도 불경기가 닥쳐 공황이 일어나고 빈민들이 들고 일어나 부잣집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군중들 틈에 끼어 한 부잣집에 들어갔다가 미처 도망가지 못한 어느 부자로부터 뜻밖에도 돈을 얻어낸 왕룽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농사에 필요한 씨앗 등을 사 다시 땅을 일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오란이 부잣집에서 찾은 보석을 내놓아 왕룽은 황부잣집의 남은 땅을 모두 사들일 수 있게 된다. (17) 왕룽은 넓은 땅을 갖게 되었다. 이젠 자기와 한필의 소만으론 경작할 수 없었다. 추수를 하는데도 손이 모자라 새로 말을 한 필 사들이고 또 집도 한 칸 더 늘려 짓고 이웃집 칭서방과 의논했다. 자네 농토를 내게 팔아버리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우리 집에 와서 일이나 거들어주며 같이 살지 않겠나. 칭서방은 이 말을 듣자 좋아했다. 하늘은 계절에 맞추어 비를 내렸다. 모판의 모는 점점 자랐다. 보리를 거둔 뒤에 물을 끌어들이고 두 사람은 힘을 다해 모를 심었다. 왕룽은 이해만큼 큰 농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비가 넉넉히 내려서 물이 풍족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를 심지 못했던 밭도 훌륭한 논이 되었다. 마침내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니 풍성한 곡식은 왕룽과 칭서방 두 사람 손으로는 모자라서 다시 마을 일꾼을 두 사람 사서 추수를 지냈다. 황부잣집에서 산 농장에서 일을 할 땐 왕룽의 머리에는 몰락해버린 기공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식들을 건실하게 단련을 시키리라고 생각했다. 아침마다 두 아이를 밖까지 데리고 나가서 소나 말의 고삐를 잡는 작은 일이라도 시켰다. 물론 그것이 일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햇볕에 몸을 쬐다거나 밭일랑 사이를 오고 가고 하는 그 고된 것이라도 익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밭에서 일을 시켰으나 오라는 들에 내보내지 않았다. 이제 그의 아내는 가난한 집의 아내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풍년이 들었으므로 왕룽 자신도 손수 일하지 않아도 될 처지였기 때문이었다. 추수한 곡식이 많아서 곡식을 간수할 장소도 없었다. 그는 부득이 곡간을 한 칸 더 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안이 좁아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 또 그는 돼지 3마리와 닭 몇 마리를 사서 흩어진 곡식을 먹게 했다. 오라는 집안에서 식구들의 새 옷도 짓고 새신도 깃고 침대에 덮는 이불 위에 꽃수도 놓았다. 여지껏 집안에 없던 새 옷과 침구들이 풍성해졌다. 그리고 오라는 이번에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았다. 산파를 부를 수 있는 형편임에도 그녀는 역시 혼자서 낳겠다고 했다. 이번 해산은 전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저녁 때 왕룽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늙은 아버지가 문간에서 벙글벙글 웃음을 띠면서 서 있었다. 이번 아래엔 노른자가 2개야. 방 안에 들어선 왕룽은 아내 침대에 두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사내애와 계집애가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다. 벼털처럼 똑같은 모습이었다. 왕룽은 얼마나 기쁜지 큰 소리로 한바탕 유쾌하게 웃었다. 그리고 무엇이든 농담을 하고 싶었다. 옳지. 그래서 보석 2개를 갖고 싶어 했구먼. 그리고는 자기가 한 재치 있는 말이 유쾌해서 또 웃었다. 오라는 좋아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왕룽에겐 아무 근심도 없었다. 구태여 마음 쓰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 난 계집의 걱정뿐이었다. 그 계집애는 말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말할 줄을 모르고 또 바보같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도 어린애처럼 웃기만 했다. 그 아이를 낳던 해에 흉년으로 해서 몹시 굶어서 그런지 혹은 다른 까닭인지 모르나 왕룽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으나 다른 아이들처럼 빠빠 맘마 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다만 방긋이 무의미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왕룽은 그 딸아이를 바라보며 얼마나 탄식했는지 모른다. 조그만 것이, 불쌍한 것,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계집애를 그때 팔았더라면 산 사람은 죽여버렸을 게다.
왕룽은 이 계집애를 팔려고 했던 일을 생각하고 그 가품으로 더욱 귀여워했다. 때로는 들에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계집애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왕룽이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무슨 말을 하면 방글방글 웃기만 했다. 왕룽과 그의 아버지가 또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대로 살아온 이 지방이 5년에 한 번씩 흉년이 들었다. 하느님의 자비로 7, 8년, 때로는 10년에 한 번씩 흉년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었다. 흉년의 원인은 장마가 지거나 가물거나 혹은 북쪽에 있는 강이 터지거나 하는 것인데 먼 산에 큰 비가 내리거나 겨울에 쌓였던 눈이 갑자기 녹아버려서 몇 세기 전에 사람들이 고생하여 쌓은 제방을 무너뜨리고 전답을 쓸어버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런 흉년을 당할 때마다 멀리 떠나갔다가 이듬해 다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왕룽은 흉년이 들어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난해에 쌓아둔 곡식으로 다음 해까지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의 터전을 닦았다. 이러한 그의 결심을 하느님도 도왔는지 10년 동안이나 풍년이 계속되었다. 해마다 1년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 머슴도 이제는 7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집 뒤에 새로 집을 짓기로 했다. 뜰을 내다볼 수 있는 큰 방과 그 양쪽에 2개의 작은 방을 달았다. 지붕은 기와를 이고 벽은 밭에서 떠온 흙을 이겨서 쌓아 올리고 겉에 회를 발라 깨끗하게 보였다. 그의 가족은 이 새 집으로 옮기고 앞에 있는 헌 집에는 칭서방과 머슴들을 들게 했다. 이 즈음에 와서 왕룽은 칭서방을 여러 가지로 다루어 본 결과 그가 정직하고 충실하다는 것을 알고 그로 하여금 머슴에 대한 감독을 하게 하고 그 대우도 후하게 했다. 따라서 먹는 것 외에도 매달 은전을 2닙씩 주었다. 왕룽은 항상 그에게 많이 먹기를 권했으나 칭서방은 언제나 살이 오르지 않았다. 한결같이 말라 있어서 생기가 없어 보였으나 일에는 지극히 열심이었다. 새벽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묵묵히 일만 했다. 할 말이 있으면 나지막히 말할 뿐 묵묵히 일만 할 때가 그는 가장 행복한 것 같았다. 몇 시간이라도 가래를 움직이면서도 쉬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과 해질녘엔 물이나 거름통을 져다가 밭에 뿌렸다. 칭서방은 아무 말 없이 일하면서도 일꾼에 대한 감독을 잘한다는 것을 왕룽은 알고 있었다. 머슴들 중에 누가 매일 대추나무 밑에서 너무 낮잠만 잔다거나 여럿이 같이 먹는 밥상에서 두부를 보통 사람의 2몫으로 먹는다거나 타작하는 날 자기 옆에 내나 자식들을 오게 해서 도리깨질하는 밑에 떨어진 곡식을 슬쩍 집어가게 하는 것을 보면 잘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 왕룽과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왕룽에게 귀뜸해 주었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내년에 쓰지 맙시다. 하고 칭서방은 말했다. 2사람의 정은 이제 형제나 다름없었다. 보통 형제와 다른 것은 나이 적은 왕룽이 형이 되고 또 칭서방도 그가 남에게 고용되어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5년이 지난 무렵부터 왕룽은 직접 밭에 나가서 일할 틈이 없었다. 토지가 너무 많아져서 농사 관리라든가 생산물의 판매라든가 일꾼들을 주의하는 일만 해도 바빴던 것이다. 이 즈음에 그가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그를 모르는 일이었다. 종이에 붓과목으로 쓰여진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다. 특히 그가 곡물을 매매하는 상점에서 쌀이나 밀을 파는 계약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코가 높은 장사꾼들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미안하지만 이것 좀 읽어주시오. 난 무식해서 글을 모릅니다. 하고 부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부끄러웠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름을 대신 써달라고 하는 것도 그러했다. 하찮은 점원들까지도 그런 대피를 할 때면 그를 아주 경멸하듯이 마구 휘갈겼다. 더구나 대피라는 사람이 짓궂게 농담을 걸면 더욱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다. 왕룽, 룽자가 용룽자인가 귀머거리 룽자인가? 그럴 때면 왕룽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렇게나 쓰시죠. 난 무식해서 제 이름조차 모릅니다. 어느 해 가을에 곡물가게에 간 왕룽은 거기에서도 같은 조롱을 받았다. 마침 한낮이라 거래도 끊어져 점원들은 시간을 보내기가 무료한 판이므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모두들 웃어댔다.
왕릉의 아들 같은 놈들까지 웃어대는 것을 본 그는 매우 불쾌하여 집에 돌아왔다. 그는 밭을 지나면서도 중얼거렸다. 성한 놈들은 한치 땅도 못 가진 주제에 내가 종이에 쓴 그놈의 글자를 못 알아본다고 거위 같은 소리로 비웃었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러나 분노가 가라앉고 보니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 아무튼 내가 못 읽고 못 쓰니 부끄러운 노릇이다. 이제부터 큰 놈은 농사일을 시키지 말고 성한 서당에 보내자. 그리고 내가 곡물가게에 갈 때면 데리고 가서 내 대신에 쓰게 하고 읽게 하자. 그러면 나 같은 부자를 보고 비웃지는 않을 게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았다. 그는 그날 곧 큰아들을 불렀다. 큰아들은 이 해에 12살인데도 키가 퍽 컸다. 광대뼈도 크고 손발이 큰 것은 자기 어머니를 닮았지만 눈은 아버지를 닮아서 날카로워 보였다. 넌 오늘부터 들에 나가지 말고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도록 해라. 글을 배워야 계약서도 쓰고 내 이름도 대신 쓰게 되니까. 소녀는 햇볕에 그을은 얼굴을 붉히면서 눈을 반짝였다. 아버지, 저도 2년 전부터 서당에 가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엿들은 작은 아들이 뛰어들어와 자기도 서당에 가겠다고 울면서 떼를 썼다. 작은 놈은 말을 배우고부터 아주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형과 같이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터트린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이때에도 아버지에게 억지를 부렸다. 그러면 나도 들에 안 나갈 테야. 형은 서당에 가만히 앉아서 글을 배우는데 나만 머슴처럼 일하란 말이야. 난 아들이 아닌가 뭐. 왕릉은 그 둘째 놈의 고집엔 언제나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얼른 승낙해주고 말았다. 그래. 같이 가거라. 어느 때 어떤 놈이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땐 어떤 놈이든 쓰일 테니. 왕릉은 아내를 성안에 보내 두 아들의 두루마기 감을 떠오게 하는 한편 자기는 문방구점에 가서 종이와 붓, 먹, 벼루 등을 마련했다. 사실 그는 이런 것들을 갖추어주고 또 사당에 찾아가 입학에 대한 절차까지도 끝냈다. 서당은 서문 가까이에 있는데 선생은 옛날에 과거에서 떨어진 어떤 늙은 노인이었다. 그 훈장은 그의 집 가운데방과 책상 몇 개와 긴 의자를 갖다 놓고 명절 때마다 약간의 곡식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이 공부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배운 글을 잘못 읽을 때면 언제나 커다란 접는 부채로 때리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침부터 늦도록 공자왈 맹자왈 하고 읽었다. 그러나 따뜻한 봄날이나 여름날에는 아이들도 좀 쉴 수 있었다. 점심 후인 그때쯤 나이 많은 훈장은 꼬박꼬박 졸고 마침내 그 조그마한 방이 떠나가도록 코를 골기도 했다. 그러면 아이들은 때를 만난 것처럼 소곤거리고 가만가만 장난을 시작했다. 어떤 놈은 제멋대로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그려서 서로 보여주곤 했다. 어떤 놈은 늙은 훈장이 코를 골면서 아무렇게나 벌리고 있는 입속으로 파리가 날아드느니 안 드느니 하고 내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늙은 훈장은 이렇게 졸다가도 갑자기 눈을 뜨는 버릇이 있었다. 마치 졸지 않았다는 듯 슬그머니 눈을 뜨고 아이들이 눈치채기 전에 곁에 두었던 부채로 때리는 소리와 맞은 놈의 우는 소리가 이웃까지 들렸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했다. 거참 열심히 가르치는 훈장이야. 왕릉이 그의 두 아들을 이 훈장 밑으로 보낸 것도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처음으로 서당에 데리고 가는 날 왕릉은 아이들보다 앞서서 걸었다. 부자가 나란히 걷는 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푸른 보자기에 달걀을 싸가지고 가서 훈장에게 내놓았다. 왕릉은 그 훈장의 큰 노태 안경과 품넓은 검은 두루마기와 겨울에도 커다란 부채를 들고 있는 위엄에 기가 질려서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넙죽이 절을 했다. 훈장님, 여기 제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자식놈은 머리가 둔해서 먹물을 넣자면 자주 때려야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많이 때려서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두 아이는 한쪽에 서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도 이 신입생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두 아들을 서당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왕릉은 뛸 듯이 자랑스러웠다. 그 서당에 있는 여러 아이들 중에 그의 아들처럼 키가 크고 건장한 얼굴을 한 아이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성문을 지나올 때 마을에 사람을 만났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묻는 말에 그는 대수롭지 않은 일같이 자식놈들을 서당에 보내고 오는 길이요 하고 자랑했다. 마을 사람의 깜짝 놀라는 눈치를 본 왕룽은 더욱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덧붙여 말했다. 이젠 자식놈에게 농사일을 시키지 않아도 되니까 글이나 많이 가르쳐 볼 작정이요. 그러나 그 마을 사람과 지나친 뒤에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큰 놈이 공부를 잘해서 높은 벼슬을 할지도 모르지. 이날까지 두 아이는 다만 큰애 작은애라고만 불러왔다. 훈장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 훈장은 그들의 아버지의 직업을 물은 뒤 형을 능언, 작은 놈을 능운이라고 했다. 돌림자인 능자는 땅을 갈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었다. 18. 이렇게 해서 왕릉이 막대한 재산을 쌓은 지 7년이 되던 해에 북방에 있는 강물이 넘쳐 흘렀다. 그것은 상류 지방인 서북 쪽에 눈과 비가 심하게 내렸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은 둑을 넘어 근방 일대의 들판을 휩쓸었다. 그러나 왕릉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의 농토의 5분의 2 이상이 그 물에 잠긴데도 그에겐 무서울 것이 없었다. 늦봄부터 초여름에 이르기까지 물은 불기만 하여 마침내 바다처럼 되고 말았다. 하늘에 달가 흰 구름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과 반쯤 물속에 잠긴 버드나무와 대숲들의 그림자가 거울 같은 물에 비친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답고도 처참했다. 여기저기 피난간 빈 집들의 흙벽이 보였다. 그런 집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본래의 평지로 변해버렸다. 왕릉의 집처럼 언덕 위에 있지 않은 집들은 어느 집이나 다 같은 운명이 되고 말았다. 이런 바다 같은 물속에 그런 언덕들이 섬처럼 솟아 있었다. 사람들은 작은 배나 뗏목을 타고 성안을 드나들었다. 그리고 다시 전날과 같이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다. 그러나 왕릉은 걱정이 없었다. 곡물시장에 돈을 빌려준 것도 있거니와 곳간에는 지난 2년 동안 추수한 곡식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집도 높은 지대에 있으므로 아직 물에 휩쓸릴 염려가 없었다. 대부분의 농토가 물에 잠겨 경작할 수 없게 되고 보니 왕릉은 지금껏 없던 한가한 날을 갖게 되었다. 몸도 한가하거니와 양식도 충분히 있는 까닭에 그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도 남는 시간의 처분이 곤란한 지경이었다. 여러 머슴들도 1년 계약인지라 물이 빠질 때까지 놀리고 먹이기가 어리석은 일이었으므로 그는 머슴들에게 헌 지붕을 잊게 하기도 하고 새집의 기와들도 고치게 했다. 그리고 쇠수랑 괭이, 쟁기 같은 농구도 손질하게 했다. 가축에게 모이를 주게 하고 오리를 사다가 물에 놓아서 기르고 또 사무로 노끈도 꼬게 했다. 원래 이런 일들은 그가 자기 땅에 혼자 경작할 때 같으면 전부 손수했던 것이나 이젠 일꾼이 있는지라 그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었다. 그는 할 일이 없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온종일 집안에 앉아서 물에 잠긴 논밭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배가 부르도록 실컷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었다. 또 잠을 자도 실증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어서 집안을 빙빙 돌아다녔지만 혈기왕성한 그에겐 웅성거리는 집안도 너무나 조용하기만 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젠 너무 늙었는지라 쇠약할 대로 쇠약했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가끔 춥지 않은가, 배고프지 않은가, 차를 드릴까 하는 따위를 묻는 이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도 왕릉에게는 애석한 일이었다. 이 노인이 더운 물을 달라고 할 때 찬물을 드리면 옛날처럼 왜 값비싼 찬물을 주느냐, 차를 먹는다는 건 돈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고 잔소리를 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도 노인은 곧 잊어버렸다. 아무리 알아듣게 말해도 소용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언제나 지난날의 꿈속에만 잠겨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위에 어떤 일이 생겨도 통 아는 척하지 않았다. 어느 때까지나 말을 못하는 맏딸은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헝겊 조각을 폈다 접었다 하며 혼자서 웃기만 했다. 이렇게 맏딸과 아버지는 기운이 넘쳐서 못 견디는 왕릉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었다. 왕릉이 아버지에게 찬물을 드리고 벙어리 딸의 볼을 쓰다듬어 주면 불쌍한 계집아이는 의미 없는 웃음을 짓거나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돌아갔다.
그는 항상 이 딸을 바라볼 때마다 약간의 슬픈 생각이 가슴에 치밀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나 그 다음은 곧 작은 아이를 찾곤 했다. 오란이 낳은 쌍둥이는 벌써 온 집안을 떠들며 돌아다녔다. 그러나 어른이란 언제까지나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들은 한동안 웃고 짓거리고 하다가는 곧 저희끼리 노는 것이 좋아서 달아나 버리고 왕룽만 외롭게 남아버렸다. 이렇게 되면 왕룽은 할 일 없이 아내에게로 눈을 돌리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아내로부터 아주 새로운 맛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왕룽은 그의 아내를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누가 보아도 우둔하고 평범한 여자로 누가 자기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는 여자였다. 그저 묵묵히 자기의 인생 항로를 걸어가는 여인이라고 왕룽은 새삼스럽게 느꼈다. 머리카락은 거칠고도 퇴색해버린 갈색으로 윤기가 없고 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얼굴은 넓적하고 살결은 거칠고 눈이나 코조차 조금도 아름답거나 명랑한 구석이 없다. 거기에다 눈썹은 희미하고 입이 크고 손발도 모양 없이 크기만 하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본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누가 보아도 가난뱅이 농사꾼의 여자지 어디 부잣집 아낙네라고 하겠소. 아내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입 밖에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라는 천천히 영문 모를 시선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긴 바늘로 신을 꿰매던 손을 멈추고 그 큰 입을 열어 검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녀는 왕룽이 자기를 하나의 여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는지 광대뼈가 불쑥 나온 얼굴을 붉히면서 중얼거렸다. 쌍둥이를 낳은 뒤론 항상 몸이 불편해요. 아랫배가 터질 듯이 아파요. 단순한 오라는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을 남편이 탓하는 줄로만 여긴 모양이다. 왕룽은 오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자 저도 모르게 거친 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머리에도 기름을 좀 바르고 의복도 좀 깨끗하게 입으란 말이오. 임자가 지금 꿰매고 있는 신도 어디 부잣집 옆에 내가 신을 신인가. 그러나 오라는 아무 대꾸도 않고 애원하듯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두 발을 포개어 기대어 앉은 긴 의자 밑으로 넣었다. 왕룽은 오랫동안 이 여인이 충실한 개처럼 그를 따른 것을 생각하고 또 그가 가난할 때는 언제나 들리를 같이 해주고 더구나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곧 들에 나와서 추수하는 것을 거들어주던 일을 생각하자 나무랄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본심은 아니면서도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말을 했다. 난 내가 벌어서 재산도 이만큼 모았으니 내 여편네를 농사꾼의 여편네 꼴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대체 그 발 모양이. 왕룽은 거기서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 보기 싫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무명신을 신은 커다란 발 모양은 더욱 보기 싫었다. 오라는 남편이 그 발을 노여운 눈초리로 바라보자 긴 의자 밑으로 더 깊이 발을 숨겼다. 이윽고 그녀는 나지막한 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무 어려서 팔려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발을 묶어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작은 아이는 꼭 묶어주겠어요. 왕룽은 아내에게 성낸 것을 속으로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아내가 같이 성을 내지 않고 오히려 겁만 내는 것이 도리어 못마땅했다. 그래서 그는 새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나가면서 한 번 더 화를 냈다. 에이, 속상해. 찻집에 나가서 무슨 재밌는 얘기나 들어야겠다. 집안에 사람이라곤 저런 바보와 늙은이와 애들뿐이니 살 수가 있어야지. 성안을 향해서 걷는 왕룽은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의 넓은 논밭은 아내가 남방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보석을 가져오지 않았던들, 또 그 보석을 그가 요구하는 대로 내어주지 않았던들, 한평생을 두고 노력해도 도저히 그렇게 많은 토지를 살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문득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더욱 불쾌해져서 마치 자기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뭐 그까짓 거. 그 계집은 제가 한 일의 값어치도 모르는 바보인데 그저 아이들이 붉은 과자나 푸른 과자를 보고 손을 내미는 것처럼 그 보석도 그냥 신기하니까 집은 게지. 내가 내놓으라고 안 했더라면 평생 품속에 감춰두었을 거야. 이어서 그는 아직까지도 아내가 그 보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고 또 흥미있는 일이기도 했으나 오늘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어디까지나 아내를 업신여기는 마음만이 앞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몇이나 낳아 가슴이 우글쭈글하고 축 늘어져 있는 것이 보기 흉하며 그따위 가슴에 보석을 간직했다는 것은 어리석기도 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왕눈이 옛날처럼 가난한 농사꾼이거나 이번 홍수로 그의 논밭이 물에 잠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에겐 돈이 얼마든지 있다. 새로 지은 벽 속에도 감추어 두었고 방석 속에도 넣어 두었고 허리춤 전대에도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돈에는 아무 부자유도 없다. 이전 같으면 돈을 쓴다는 것이 살을 베어내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손이 허리춤에 닿을 때마다 곧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돈을 쓰고 싶어서 몸부림이 날 지경이다. 돈이야 얼마가 들든지 간에 혈기왕성할 동안에 인생의 쾌락을 맛보고 싶은 생각이 가슴에 가득했다. 지금의 그에겐 아무것도 전처럼 탐탁해 보이는 것이 없었다.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시골뜨기라는 생각으로 조심조심 들어갔던 찻집도 지금은 그곳이 우중충하고 천에만 보였다. 그 시절엔 그를 아무도 아는 척 안 했고 심부름하는 아이까지 고분고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서로들 팔꿈치로 쿡쿡 찌르면서 수군댔다. 저 사람이 왕부자야. 저희가 지난번 흉년 황부잣집 영감이 죽던 해 그 집 땅을 모조리 산 사람이야. 지금은 아주 큰 부자야. 왕룽은 이런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자리에 앉으면서도 속으로 여간 만족하질 않았다. 문득 이런 생각도 떠올랐다. 이건 어디 꼴이 됐나? 이런 집에 와서 차를 마시다니. 더구나 이 집 주인이란 작자는 생쥐처럼 곁눈질을 하는 꼴에 내 집 머슴 수입만도 못한 장사꾼인 이 집에 내가 오다니. 도저히 내 수준에 맞질 않아. 남들이 부자라고 하고 자식들을 서당에까지 보내는 내가. 왕룽은 갑자기 일어서서 찻값을 탁자 위에 던지고 누가 뭐라고 할 겨를도 없이 가게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좋을지 그도 몰랐다. 그저 방향도 없이 거리를 걸었다. 그는 이야기꾼이 짓거리는 움막 앞에 발을 멈추고 여러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은 긴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이야기꾼은 굉장히 용감하다는 둥, 무서운 지략을 가졌다는 둥, 많은 영웅들이 활약하는 삼국지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이 들떠있는 왕룽은 다른 사람처럼 그 이야기에 정신이 팔리지 않았다. 더구나 이야기꾼이 두들기는 징소리는 듣기 싫어서 곧 일어섰다. 이즈음에 새로 생긴 큰 찻집이 있었다. 멀리 남방에서 온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영한다는 곳이었다. 왕룽은 그 앞을 지날 때까지는 이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도박으로, 유홍으로, 계집으로 해서 소비되는가 생각만 해도 무서웠으나 오늘은 아내에게 너무했다는 죄책감과 무료한 생각으로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산란해서 그 집으로 발을 옮겼다. 무엇이든 신기로운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해야만 속이 시원할 것만 같았다. 거리로 향해서 황홀하게 꾸며진 찻집에는 탁자가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제법 뽐내는 태도를 지녔으나 원래가 거만치 못한 데다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은전 한두 닙밖에 못 가졌던 가난뱅이였고 또 인력거를 끌던 인력거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그만 기가 죽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티를 감추기 위해서 더욱 배를 내밀며 찻집으로 들어갔다. 평생 처음으로 이런 찻집에 들어간 그는 묵묵히 차를 마시면서 이상하다는 듯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크나큰 홀의 천장은 금빛이 찬란하고 벽에는 미인을 그린 비단 족자들이 걸려 있었다. 왕룽은 그 그림을 보지 않는 척하면서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미인은 지금껏 본 적이 없었다. 도저히 이 세상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날은 조용히 차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부터 왕룽은 농토가 홍수에 잠겨있는 동안 매일같이 이 찻집에 가서 혼자 차를 마시면서 미인 그림들을 들여다보았다. 농사일에나 집안일에나 그의 손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찻집에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은 날로 길어만 갔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앉았을 것이다. 그의 허리춤에는 돈이 얼마든지 들어있었으나 아직 차림새는 시골뜨기였다.
언제나 유행을 쫓는 찻집의 손님 중에 무명옷을 입은 사람은 그 하나뿐이었다. 또 변발을 등에 느리고 있는 사람도 성한 사람들 중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찻집의 뒤편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편 구석에 있는 2층으로 통하는 층층대를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이 성 안에서 2층 집이라곤 이 찻집뿐이었다. 또 있다면 서편 성문 밖에 서탑이라는 5층 탑이 있을 따름이었다. 탑은 올라갈수록 좁아지지만 이 집 2층은 아래층과 똑같다. 밤이 되면 이 높은 창에서 여자의 노랫소리와 명랑한 웃음소리라든가 소녀들의 섬세한 손으로 타는 빗바소리가 간드러지게 흘러나왔다. 밤이 으스개질수록 더욱 요란스러웠다. 차를 마시며 마작패를 던지는 소리와 갖가지 유흥하는 소리가 2층 창 너머로 흘러나왔다. 그래서 왕룽은 2층에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왕룽은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자 이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라며 쳐다보았다. 쳐다보니 아름다운 여인의 웃는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뚜첸이었다. 그가 황부잣집 토지를 살 때 보석을 건네주고 토지 매도 증서에 서명하는 영감님의 부들부들 떠는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했던 뚜첸이었다. 그녀는 왕룽을 보자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속삭임이었다. 아니, 왕서방 아니오. 하고 뚜첸은 비웃는 뜻으로 서방이란 말을 길게 뽑았다. 아니, 여기서 배울 줄은 정말 몰랐군요. 이렇게 되고 보니 왕룽은 현재의 자기는 한갓 촌뜨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보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껄껄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왜, 내 돈은 돈이 아니오. 나도 이젠 남부럽지 않소. 뚜첸의 표정은 금방 달라졌다. 그녀의 눈이 가느다랗게 뱀눈처럼 반짝거렸다. 목소리가 병 속에서 기름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부드러워졌다. 부자 양반들은 다들 여기가 좋다고들 해요. 높은 양반들이랑 언제나 와서 놀죠. 술맛도 여기가 제일 유명해요. 아직 맛보시지 않으셨죠? 난 아직 차밖에 맛보지 않았소. 왕룽은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술에도 마작에도 난 손대지 않았소. 차만 좋은 술이 있는데요. 혹을 주니 소주니 향미 주니 얼마든지 있는데 차만 마시다니. 뚜첸은 아양을 부리다가 왕룽의 무안스러운 눈치를 알아채자 곧 어색하게 말끝을 달리했다. 그러시다면 다른 아무 구경도 안 하셨군요. 예쁜 아가씨들 얼굴도. 왕룽은 더욱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붉혔다. 그는 여러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면서 이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단단히 용기를 내어 고개를 숙인 채 옆을 살펴보니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었다. 마작을 던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보았소. 차만 마시고. 그러자 뚜첸은 다시 한바탕 웃더니 벽에 걸린 미인의 그림을 가리켰다. 저게 그 여자들의 그림이에요. 어느 것이나 마음대로 고르세요. 마음에 드시는 그림을요. 제게 은전을 주시면 당장 데려다 드리죠. 정말? 왕룽은 깜짝 놀랐다. 난 저 그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옛날 얘기에 곤륜산 선녀의 그림인 줄만 알았지. 그럼요. 선녀고 말고요. 그렇지만 돈만 조금 주면 당신 것이 될 수 있는 선녀들이에요. 뚜첸은 재미난 듯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심부름꾼들에게 눈짓을 했다. 저 사람은 촌에서 온 호박이야. 뚜첸은 어떤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아무 눈치도 모르는 왕룽은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그림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상상해 보았다. 저 층층대로 올라가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여러 개의 방에 이런 미인이 실제로 살아있고 아무 남자나 마음대로 들어가서 노는 모양이다. 만약에 자기도 아내를 가진 순진하고 건실한 남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2층으로 올라가 어떤 그림의 여자를 대할 것이다. 그는 여자 그림을 실물처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느 것이나 모두가 아름답기만 하던 그림이 막상 고르려고 하니 역시 차이가 있었다. 그는 20장이 넘는 그림 중에서 먼저 셋을 가리고 다시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조그맣고 예쁜 여자였다. 대처럼 허리가 날씬하고 가냘픈 여자였다. 새끼 고양이 같은 얼굴이었다.
꽃봉오리가 달린 연꽃 줄기를 들고 있는 손은 쭉 뻗은 고사리처럼 나긋나긋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려니 그는 혈관에 술기운이 퍼지는 것처럼 온몸이 달아올랐다. 꼭 돌배나무꽃처럼 예쁘구나. 그는 문득 부지 중에 소리내어 말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에 쑥스러운 느낌이 들어 황급히 일어나 찻값을 탁자 위에 꺼내놓고 밖으로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둠에 쌓여 있었다. 온 들판에 가득한 물 위에 달빛이 은빛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몸속에는 뜨거운 피가 남모르게 약동했다. 19. 만약 이때쯤 들판에 물이 빠지고 여름 햇볕으로 젖은 땅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라 마르기 시작했더라면 2, 3일 동안에 갈아엎고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왕룽은 그 찻집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늙은 아버지가 위급한 경우라도 생겼더라면 왕룽은 그런데 정신이 팔려 그 그림에 있던 여자의 얼굴이라든가 대처럼 허리가 날씬한 그 예쁜 자태를 잊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홍수는 언제까지나 한결같이 잔잔할 뿐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해가 질 무렵에 찾아드는 여름 바람만이 가느다란 물결을 일으킬 뿐이었다. 늙은이는 언제나 졸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침에 서당에 가면 해가 저물어야만 돌아왔다. 왕룽은 집안에 있을 때면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서 공연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긴 의자에 주저앉는가 하면 아내가 가져다 놓은 차를 마시지도 않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제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놓고도 잊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리곤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오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왕룽은 하루 해가 한없이 길었다. 기나긴 7월 해가 겨우 넘어가도 좀처럼 어두워지지 않고 황혼에 속삭이는 듯한 실바람이 무리를 스쳐 지나갔다. 문턱에 한동안 섰던 왕룽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아내가 명절을 위해 준비해둔 새로 지은 옷이었다. 비단같이 빛나는 무명 두루마기였다. 왕룽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서서 물 사이에 언덕길을 따라 성문을 지나 번화한 거리로 들어서자 옆도 안 돌아보고 2층 찻집으로 향했다. 찻집은 휘황찬란했다. 먼 해안 지방이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석유등을 아낌없이 켜고 있었다. 그렇게 밝은 불빛에 여러 사람들이 마시며 떠들어대고 있었다. 모두 시원한 저녁바람에 옷깃을 젖히곤 부채질을 하면서 흥이 나게 웃는 소리가 거리까지 흘러나왔다. 이 집안에는 흙만 파면서 살아온 왕룽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유흥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누구나 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왕룽은 문지방에서 한동안 머뭇거렸다. 밝은 불빛이 정면에서 흘러나왔다. 그의 뜨거운 피는 혈관을 찢을 것만 같았으나 수줍은 탓으로 해서 그대로 서 있다가 아마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때마침 어두침침한 문턱에 기대어 섰던 여자가 불빛 앞으로 나타났다. 뚜첸이었다. 오로지 2층의 여자들에게 손님을 붙여주는 것이 그녀의 하는 일이었으므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나자 가까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촌뚜기 왕룽이란 걸 알자 빈정거렸다. 난 누구라고? 촌양반이구먼. 왕룽은 자기를 비웃는 듯한 그녀의 말에 그만 화가 났다. 그는 도리어 용기를 내어 대담하게 말했다. 그래, 나 같은 촌뚜기는 이런 곳에 못 오나? 왕룽은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허리춤에 한 손을 넣어서 은전을 수북이 꺼내어 뚜첸에게 보여주었다. 이만하면 돼요. 그래도 부족하오. 뚜첸은 그 손바닥에 가득한 은전을 보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그럼 이리 오세요. 어느 색시를 원하세요? 그러나 왕룽은 혼자 중얼거렸다. 난 뭐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조그만 여자, 배꼽같이 희고 불그레한 손에 연꽃을 가진 여자. 다음 순간 왕룽은 불같은 욕망이 가슴에 치밀었다. 뚜첸은 어렵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곤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서갔다. 왕룽은 약간 떨어져서 따라갔다. 처음에 그는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으나 용기를 내어 사방을 살펴보니 아무도 그를 주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이런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아니, 벌써 색시한테 갈 시간이 됐나? 초저녁부터 가는 놈이 다 있구나. 그러나 이때에는 왕릉도 뚜첸을 따라 벌써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2층에 올라간다는 것은 왕릉으로선 처음이었으나 그래도 올라가고 보니 보통 집과 다름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 다만 복도의 창으로 밖을 내다보니 상당히 높이 올라온 것 같았다. 앞에 선 뚜첸은 그를 좁고 침침한 복도로 데리고 가면서 말했다. 오늘 첫 손님이 오신다. 그러자 그 복도로 연해 있는 방문들이 일제히 열리며 쏟아나오는 불빛과 함께 젊은 여자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마치 햇빛의 꽃들이 한꺼번에 활짝 핀 것 같았다. 그러나 뚜첸은 심술궂게 쏘아붙였다. 넌 아니야. 너도 아니고. 누가 너 따위를 찾겠니? 이 손님은 소주 쏘은 저 석축화 같이 예쁜 렌화를 찾으신다. 수군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그러자 석류빛 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짓거렸다. 렌화는 참 좋겠네. 흙냄새 마늘 냄새를 실컷 맡게 됐으니. 이 말은 왕릉의 귀에도 들렸다. 상대를 하는 것은 점잖지 않은 것 같아 대꾸는 않았으나 농사꾼같이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다. 내심으로는 이 말이 마치 칼로 살을 찌르는 것 같이 따끔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는 허리춤에 돈이 두둑히 들었다는 생각을 하면 용기가 나서 뽐내고 걸을 수 있었다. 마침내 복도의 어느 방에 닿은 뚜첸은 닫혀있는 방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방 안의 대꾸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꽃무늬를 수놓은 붉은 이불로 덮은 침대 위에 날씬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만일 누군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작고 나긋나긋한 손이 있다고 말했다면 그는 고지 듣지 않았을 것이다. 레나의 손은 그렇게 작고 날씬했으며 가느다란 손끝의 긴 손톱은 연꽃 봉우리처럼 붉게 물들여져 있었다.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생긴 발이 있다 해도 왕릉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복숭아빛 공단신을 신은 발은 한 주먹으로도 쥘 수 있을 만큼 작았다. 레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그 발을 달랑거리고 있었다. 왕릉은 뻣뻣하게 그녀와 나란히 침대에 걸터 앉아서 그녀의 얼굴만 들여다보았다. 아래층에 걸린 그림 속의 여인 같았다. 가장 예쁜 것은 그녀의 손맵시였다. 젖빛같이 흰 손맵시는 그림 속의 손과 닮았다. 그런 양손을 그녀의 비단온 무릎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있었다. 왕릉은 저런 손을 만져본다는 것은 감히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었다. 그는 그림을 바라보듯 렌화를 바라보았다. 몸에 착 붙는 짧은 조고리를 입은 그녀의 허리는 대나무처럼 그대로 날씬해 보였다. 흰 털로 수놓은 동정 위로 쑥 빼어난 조그만 얼굴은 그림 그대로 간드러지게 예뻤다. 그녀의 살구시처럼 동그란 눈을 보자 왕릉은 이야기꾼들이 미인의 눈은 살구시같이 둥근 눈이라고 형용하던 말뜻을 알 수 있었다. 왕릉은 렌화를 아무리 보아도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았다. 렌화는 무릎 위에 놓았던 팔을 왕릉의 어깨에 얹었다가 가만히 그의 팔을 쓰다듬어 내렸다. 그리고는 왕릉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왕릉은 이제까지 이렇게 명주고름 같은 육체의 촉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만일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느끼지도 못할 만큼 아주 가벼운 촉감이었으나 그 하얗고 조그마한 손이 그의 두 팔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바라보자니 마치 가슴에다 모닥불을 놓은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그의 소매 끝에서 머뭇거리다 그의 손목까지 오자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었다. 왕릉은 그녀의 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왕릉은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5층 탑에 걸린 은방울이 지나가는 실바람결에 대롱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웃음소리처럼 간드러진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큰 양반이. 아침까지 이렇게 보시기만 하실래요? 왕릉은 그제서야 레나의 손을 두 손으로 모아쥐었다. 불에 익은 나뭇잎처럼 말랑말랑해서 힘을 주어 쥘 수 없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애원조로 입을 열었다. 난 아무것도 모르오. 가르쳐 주오. 그리하여 레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왕릉은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몹시 괴로웠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이었다.
불같은 여름 햇볕 아래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살을 에이는 얼음 같은 사막의 바람보다도 큰 흉년의 기근보다도 혹은 난방에서 절망에 잠겨 인력거를 끌던 그 시절보다도 이 레나의 하얀 소나기에 잡혔을 때의 괴로움이 더한 것이었다. 그는 매일 찻집에 갔다. 밤마다 그는 레나가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왕룽은 밤마다 레나의 방에서 지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처럼 어리둥절해 있었다. 문턱에서부터 사문 몸이 떨리고 어색한 자세로 조심조심 자리에 앉아서는 레나가 웃을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리는 것 등 모두가 그러했다. 그래도 가슴에 피는 끓어올랐다. 그러나 레나가 몸을 내맡길 때까지 그는 우둔한 종처럼 일거일동을 그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다. 레나는 마치 꺾이기 위해 피어난 꽃처럼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순서였다. 그래도 왕룽은 만족할 수 없었다. 아무리 레나가 그에게 몸을 맡겨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오란에게 대해선 본능적으로 강렬하게 요구하고 그러고는 만족하여 여자란 것을 잊고 들에 나가서 착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레나에 대해선 그런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레나에겐 그러한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왕룽의 욕심이 솟구치는 밤에도 레나는 한 손으로 그의 돈을 받으면서도 다른 가냘픈 손으론 그의 어깨를 밀어내면서 성난 듯이 왕룽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면 왕룽은 그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갈증이 나서 발광하는 것처럼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레나를 찾아가지만 언제나 만족하지 못한 채 나오곤 했다. 더운 한여름 동안을 왕룽은 이렇게 계속 레나를 찾아다녔다. 그는 레나에 대해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어디서 온 여자인지 어떤 신분의 여자인지 알아볼 생각도 안 했다. 그녀와 같이 있는 동안에 왕룽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레나는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줄곧 짓거렸지만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얼굴을, 손을, 몸뚱이를,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마음을 끌려고만 할 뿐이었다. 그는 아무리 해도 레나를 완전히 소유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새벽이면 언제나 머리가 혼미해져서 애틋한 생각을 가슴에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집에서 보내는 여름날의 하루에도 무척 지루했다. 그는 방안이 덥다는 핑계로 침대에서 자지 않고 대바 속에 거적을 펴고 누워 낮잠을 잤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고 금방 눈이 떠졌다. 멍하니 뾰족한 대잎의 그림자만 바라보려면 가슴 속으로 자기도 모르는 달콤한 병적인 괴로움이 치미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의 아내나 아이들이 무슨 말을 묻거나 혹은 칭서방이 물이 곧 빠질 성 씻고 또 물이 다 빠진 곳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기나 하면 그는 왜 귀찮게 구는 거야? 하고 역정을 냈다. 그는 이렇게 레나에 대해 채울 수 없는 열렬한 감정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매일처럼 이렇게 날을 보냈다. 매일 저물기만 기다렸다. 그리고 오란의 음울한 얼굴을 피했다. 놀던 아이들까지도 자기 곁에 오면 침착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조차 왕룽에겐 바로 볼 수 없는 노릇이었다. 늙은 아버지까지도 그를 이상한 듯이 바라보곤 물었다. 너 어디 몸이 아프냐? 왜 그 꼴이냐? 심사도 거칠어지고 얼굴도 아주 안 됐구나. 밤만 되면 레나는 왕룽을 제 맘대로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변발을 비웃었다. 그래서 왕룽은 날마다 머리를 감고 빚고했지만 그녀는 비웃기만 했다. 남방 사람들은 그런 원숭이 꼬리 같은 걸 달고 다니지 않아요. 하고 비웃자 왕룽은 그 다음날 이발소에 가서 당장 변발을 잘라버렸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놀리고 비웃어도 자르지 않았던 변발이다. 오라는 변발을 끄는 왕룽을 보자 질색하며 말했다. 당신은 목숨 같은 머리를 잘랐군요. 그러나 왕룽은 도리어 역정을 냈다. 그럼 나라고 평생 농사꾼 꼴을 하고 다닐까? 성한 사람들은 모두들 머리를 깎는데 나도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잖아. 그는 은근히 후회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레나가 그에게 지시했거나 원했다면 목숨이라도 서슴지 않고 버렸을 것이다. 그녀는 왕룽이 여자에게 바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전엔 그는 햇볕에 타서 갈색이 된 몸을 씻는 일이 없었다. 일을 하며 흘린 땀으로 씻긴 몸이 깨끗한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새삼스럽게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살펴보듯이 자기 몸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몸을 씻으니까 오란이 보다 못해 참견했다. 그렇게 너무 씻다간 죽겠어요. 왕룽은 외국제의 향기 높은 빨간 화장 비누를 사다가 살을 문질렀다. 그리고 좋아하는 마늘도 레나의 앞에서 냄새가 날까봐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왕룽은 또 새로 여러 가지 옷감을 사들였다. 여태까지는 오란이 바느질을 도맡아 했었다. 그녀는 옷감을 요령있게 잘라 실용적이고 튼튼한 옷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왕룽은 오란의 바느질 솜씨를 탓하며 새로 사온 옷감을 성안의 바느질집에 갖다 주었다. 그리고는 성안 사람들처럼 연한 회색 두루마기를 몸에 꼭 맞게 해 입었다. 그 위에 입는 소매 없는 웃옷은 까만 공단을 맡겨서 해 입었다. 또한 생전 처음으로 부인네들이 집에서 만들지 않는 신까지 사서 신었다. 이전에 황노인이 발에 걸치고 다니던 그런 검은 비로드 신이었다. 그러나 왕룽은 이런 훌륭한 새 옷을 입고 갑자기 오란과 아이들 앞에 나설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옷을 갈색 유지에 싸서 잘 아는 사이가 된 찻집의 급사에게 맡겨두고 다녔다. 급사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 왕룽이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몰래 내실에서 옷을 바꾸어 입게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금이 입힌 옥반지도 사서 끼었다. 또한 변발할 때 면도질을 했던 앞머리가 자라자 조그만 병에 든 외국제의 향기 좋은 기름을 사발라서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다. 오라는 이렇게 치장한 왕룽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을 때 한참 동안 왕룽을 쳐다보던 그녀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잣집 서방님 같이 보이는군요. 왕룽은 이 말에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있는데 언제까지나 촌뚜기처럼 보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나 왕룽은 아내의 그러한 말을 듣자 그날 하루 종일 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만은 오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왕룽의 재산은 그의 손을 거쳐서 물쓰듯 헤프게 흘러나갔다. 레나와 같이 지낸 시간의 대가 이외에는 그녀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는 돈도 적지 않았다. 레나는 무엇이 갖고 싶기만 하면 의뢰껏 찢어지는 듯이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레나의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된 왕룽은 그녀의 탄식 소리를 듣고 다정하게 물었다. 왜 그래? 응? 그러면 레나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난 오늘 서글픈 생각만 들어요. 옆방의 은옥이는 그이가 금비녀를 사다 주더라는데 난 언제나 낡아 빠진 은비녀만 꽂아야 하니 속이 상해요. 그러면 왕룽은 레나의 이런 야들야들한 귀 모양이나 곱게 빗은 머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나도 사주지. 사주고 말고. 내 이쁜이의 머리 치장을 하는데 안 사줄 수 있나? 레나는 마치 어린애에게 말을 가르치듯이 이러한 말들을 왕룽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의 구슬이라든가 예쁜 마음씨라든가 하는 낱말들을 가르쳐 주고는 자기를 이런 말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왕룽은 지금껏 씨앗을 뿌린다거나 추수를 한다거나 햇볕이 어떻고 비가 어떻고 하는 농사에 대한 말밖에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레나가 가르쳐주는 대로 더듬거리며 말하면서도 자신의 애정을 충분히 표현 못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이리하여 왕룽의 재물은 그가 간직해둔 벽 속에서도 자루 속에서도 자꾸만 흘러나갔다. 전날 같으면 오란도 왜 벽 속에 넣어둔 은전까지 꺼내가요? 하고 물을 수 있었으나 이젠 남편이 자기에게서 떠나고 농사도 잊어버린 채 알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라 다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더구나 오란으로선 남편이 그녀의 못생긴 꼴을 입 밖으로 낸 날로부터 남편이 무섭기만 하고 또 걸핏하며 윽박지르는 바람에 도저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왕룽이 들을 지나 돌아오려니 오란이 목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물끄러미 오란을 바라보던 왕룽은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거친 소리로 물었다. 자네 가졌던 진주를 어디 두었어? 왕룽은 달리 말하기가 어색했기 때문에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다.
편편한 돌 위에 빨래를 놓고 문지르던 오라는 남편을 쳐다보며 주저하면서 말했다. 진주요, 가지고 있어요. 왕룽은 차마 아내를 바라보기가 거북스러워 그녀의 젖은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쓸데없이 가지고만 있으면 뭐래. 두었다가 기고리를 만들려고요. 오라는 천천히 대답하다가 남편이 웃을까봐 얼른 말을 이었다. 훗날 작은 계집에 시집 보낼 때 써도 좋지 않아요. 왕룽은 억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언성을 높여 대꾸했다. 그 흑두성이 같은 년에게 줘서 뭘 해. 진주란 예쁜 여자들이 치장으로 갖는 거지.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거친 소리로 말했다. 이리 줘. 내가 쓸 데가 있어. 그러자 오라는 천천히 쭈글쭈글한 거친 손을 품에 넣더니 조그마한 주머니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주머니를 끄르는 모양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왕룽의 손바닥에 놓여진 진주는 햇볕에 부드럽게 빛났다. 왕룽은 흐뭇한 듯이 소리 죽여 웃었다. 오라는 다시 빨래를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구슬 같은 눈물이 개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편편한 돌 위에 펼쳐놓은 빨래를 더 한층 힘을 주어 두드릴 뿐이었다. 20.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왕룽의 재산이 탕진될 듯한 즈음에 돌연 그의 삼촌이 나타났다. 그는 지금까지 어디 있었다거나 어떻게 살아왔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았다. 옛날 그때 모양으로 단추를 잠그지 않은 누더기를 걸친 채 문간에 우뚝 서 있었다. 풍상에 허덕인 듯 주름살은 더해졌으나 그 얼굴은 지난날 그대로였다. 그는 왕룽의 가족들이 아침 밥상에 둘러앉은 모습을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여다보았다. 삼촌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렸던 왕룽은 마치 유령을 대한 듯 깜짝 놀랐다. 늙은 아버지는 가느다란 눈을 껌뻑거리며 쳐다보았으나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삼촌이 곁으로 다가서며 큰 소리로 떠들 때에야 비로소 자기 동생임을 알았다. 안녕하세요, 형님. 그동안 조카나 손자들이랑 질부랑 모두 무고들 하오. 왕룽은 속으로는 반갑지 않았으나 공손한 말로 인사했다.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아침은 어떻게 하셨소? 안 먹었다. 여기서 같이 먹지. 숙부는 마치 자기 집처럼 쉽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상을 새로 차릴 겨를도 없이 상머리에 앉아서 밥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쌀죽, 건어, 콩 등 닥치는 대로 체면 차리지 않고 먹기 시작했다. 쌀죽을 세 그릇이나 후룩거리며 쉴 새 없이 먹어치우고 고깃뼈나 자반 할 것 없이 빠르게 씹는 바람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배를 채운 삼촌은 당연한 듯이 덤덤하게 말했다. 이젠 좀 자야겠다. 사흘밤이나 못 자서. 왕룽은 삼촌의 어이없는 거동에 어리둥절했으나 할 수 없이 아버지 침실로 인도했다. 삼촌은 침대의 말끔한 새 이불과 의자나 탁자들이 모두 화려한 것에 한동안 눈을 팔며 말했다. 야,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부자가 됐을 줄은 생각 못했지. 그는 자기 침실에 들어온 것처럼 침대에 반드시 누워 여름날인데도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덮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가운데 방으로 돌아온 왕룽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가 부자인 이상 삼촌을 부양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는 삼촌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왕룽은 삼촌만이 아니라 숙모가 따라올 것이 더 한층 불육해했다. 아무튼 이제 삼촌의 가족은 그의 집으로 찾아올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일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가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삼촌은 한낮이 지나서야 부스스 일어나서 3번이나 거듭 하품을 하곤 구겨진 옷을 펴면서 침대에서 나와 왕룽에게 말했다. 이젠 가서 내 숙모와 사촌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큰 집에서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입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왕룽은 얼굴을 찡그렸다. 넉넉한 사람이 부모의 형제되는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보기에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집안의 살림이 넉넉해져 마을에서도 존경을 받는 그가 체면상으로도 삼촌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왕룽은 머슴들을 전에 쓰던 헌집으로 옮겨가게 하고 문간방을 비워서 그날 저녁 무렵 다시 온 삼촌과 가족을 들게 했다. 왕룽은 불쾌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없는 반기는 얼굴로 그들을 맞으려니 더욱 화가 치밀었다. 유들유들한 숙모의 얼굴을 대하니 그만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고 뻔뻔스런 삼촌의 꼴을 보자니 주먹이라도 날아갈 듯한 것을 꾹 참으려니 무척 힘이 들었다. 이처럼 화가 나서 그는 사흘 동안이나 성내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삼촌 가족들의 얼굴도 익숙해지고 또 오라니 화를 내면 어찌하오, 참을 수밖에 없지 하고 말했고 또 삼촌 가족들도 신세를 지는 만큼 은근한 태도로 그를 대했기 때문에 왕룽의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레나에 대한 정열이 새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집구석에 사나운 개들만 우글거려 어디 견딜 수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전날의 불꽃 같은 정열은 더욱 불타올랐다. 불이 나도록 레나에게 드나들었지만 아무래도 정욕을 메울 수는 없었다. 그런데 오라는 너무 단순해서 몰랐고 늙은 아버지는 늙어서 정신이 몽롱해 알려 하지 않았고 또 칭서방은 왕룽을 극히 존대하는 터라 그의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그의 숙모만은 대번에 알아차리고 교활한 웃음을 지으면서 짓거려댔다. 조카는 어디로 꽃 따러 다니는 중이군. 그러나 오라는 무슨 말인지 짐작 못하고 숙모의 얼굴만 바라보자 숙모는 또다시 웃으며 말했다. 질부는 수박을 갈라야만 수박씨가 보이나. 다시 말하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있단 말이다. 아침 일찍 집에 들어온 왕룽은 간밤의 사랑으로 지친 고된 몸으로 침실에 들어가 드러누웠다가 창너머로 들려오는 숙모의 이야기를 들었다. 숙모의 눈치빠름에 놀라며 다음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숙모의 이야기는 비둔한 목구멍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술술 풀려나왔다. 틀림없어. 나는 별별 사내들을 다 보아왔지. 벌써 머리에 기름 바르고 곱게 차려입거나 비로드 신을 사신고 하는 건 틀림없이 세계집이 생겼단 증거란 말이야. 대꾸하는 오란의 말소리가 이따금 들렸다. 그러나 무엇라고 말하는 것인지 잘 들리지 않았다. 숙모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어떤 사내고 한 계집으로 만족하는 줄 아나? 또 남자들은 일에 지친 계집에는 만족하지 않아. 질부 같은 여자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못 돼. 그저 고분고분 일이나 하는 소보다 낫다고 생각할 뿐이지. 조카도 이젠 부자가 됐으니 첩을 들인데도 자네 싫다고 못해. 사내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 영감쟁이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맘이야 뻔하지 뭐. 그렇지만 입에 풀칠도 못하고 나 하나도 못 먹여 살리는 처지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숙모는 계속해서 짓거렸으나 침실에 누웠던 왕룽은 그 이상 듣지 않았다. 숙모의 말에 왕룽은 생각을 잠시 멈추었다. 사랑하는 레나에 대한 아쉬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던 것이다. 숙모의 말대로 레나의 몸값을 주고 아주 이 집으로 데려오리라. 그리고 혼자 독차지하고 그녀의 육체를 맛보고 또 먹고 마시고 하여 그의 정욕을 만족시키리라. 이 생각이 들자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 숙모를 손짓으로 불렀다. 숙모는 문 밖에 대추나무 밑까지 따라 나왔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확인한 왕룽은 숙모에게 은근히 말했다. 아까 숙모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소. 숙모 말씀대로 다른 계집 생각이 없는 게 아니오. 사실 모두 먹여 살릴 땅이 있는데 계집 하나 못 가질 거야 뭐 있소. 숙모는 아주 어렵지 않은 일처럼 수다스럽게 말했다. 그야 그럴 수 있지. 부자가 되면 사내란 다 그런 건데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밤낮 한 그릇에 밥만 먹고 한우물만 파는 거지. 그녀는 조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과연 왕룽은 그녀가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누가 중간에 서서 그 사람을 데려오겠소. 중신아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차마 내가 직접 내 집으로 오라곤 못하겠고. 그녀는 즉시 말을 받았다. 그 일은 내게 맡겨. 어떤 여자란 것만 알면 내가 일을 다 성사시킬 테니. 왕룽은 할 수 없이 그의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을 말했다. 아직껏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한 듯이 주저주저하면서 말했다. 레나라는 여자예요.
그는 2달 전만 해도 레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숙모가 어디 사는 여잔데 하고 묻자 그는 그만 신경질을 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성 안에 제일 큰 찻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화강 말인가? 그 밖에 어디 또 있소? 왕룽은 의례껏 알만한 일을 묻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러나 숙모는 쫑그린 입에 손가락을 대고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난 그 집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대간절 그 여자를 돌보는 사람은 누굴까? 그 집에 일 보는 사람은 황부잣집의 종이었던 뚜첸이라고 왕룽이 말하자 숙모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아, 그래? 황령감이 죽자 그런 일을 하는군. 그럴 거야. 그 여자라면 할만하지. 이렇게 말한 숙모는 다시 교활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 여자라면 쉽지, 쉬워. 그 여자는 돈만 쥐어주면 아무거나 되니까. 태산이라도 쉽게 쌓을걸. 이 말을 듣자 왕룽은 갑자기 몸이 달아올랐다. 갑자기 입안에 침이 마르고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럼 돈은 얼마든지 내줘. 은이건 금이건 내 땅을 다 팔아서라도. 사랑의 열병이란 이상야릇한 것인 모양이다. 그날부터 왕룽은 그 일이 주선될 때까지 찻집에 안 가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만약에 레나가 이 집으로 와서 내 사람이 되기를 거절한다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 여자 곁으로 가지 않으리라. 그러나 만약에 레나가 안 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 마치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몇 번이나 숙모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돈으로 된다면 어떻게든 하지요. 하기도 하고 뚜첸에게 은이건 금이건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전했소. 하는가 하면 레나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내 집에 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비단 옷만 입힐 것이고 매일 산의 진미만 먹일 것이라고. 왕룽이 이렇게 귀찮게 졸라대므로 마침내 그 디룩디룩 살찐 숙모도 견디다 못해 누나를 굴리며 조카에게 쏘아붙였다. 그만해. 내가 바보인 줄 아는가 봐. 중매일을 내가 처음 하나.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신물나도록 조르지 말고 내게 맡겨두면 돼. 왕룽은 그만 주춤해질 수밖에 없었다. 잠자코 손톱이나 깎으며 레나에게 집안의 추한 모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 그는 오란에게 거리를 깨끗이 쓸게 하고 마루를 닦게 하고 탁자 의자를 이리저리 모양 좋게 옮기게 했다. 오란은 남편에게 아무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으나 모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쭈물할 뿐이었다. 왕룽은 벌써 오란과는 침실을 같이 쓰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집안에 2 여자가 있으려면 다른 침실이 있어야 그로써도 마음에 드는 여자와 함께 거처하기 편리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 안뜰이 있어야겠고 함께 산책할 동산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숙모가 레나를 주선하려고 분주히 쫓아다니는 동안에 왕룽은 일꾼들을 불러 가운데 방 뒤에 뜰을 만들고 그 안뜰 주위에 큰 방 1개와 작은 방 2개를 만들게 했다. 일꾼들은 무슨 용문인지 몰라 그를 쳐다보았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룽은 손수 일꾼들을 부렸다. 일꾼들은 밭에 흙을 파다가 벽을 쌓았다. 지붕을 이을 기와는 왕룽이 성내에 사람을 보내 사왔다. 대강 벽이 되고 방바닥에 흙을 고르게 잘 다진 뒤에 벽돌을 사다 깔고 회를 칠해서 3방이 모두 훌륭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왕룽은 입구에 붉은 휘장을 하고 새 탁자와 조각한 의자 2개와 벽에 걸 족자 2포까지 샀다. 뿐만 아니라 붉은 오칠을 한 가자통에는 참깨 과자와 튀긴 과자를 넣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좁은 방 안에 가득할 만큼 크고 또 깊숙이 조각한 침대를 사다 놓고 그 주위에는 화려한 꽃무늬를 수놓은 휘장을 사다 드리웠다. 이렇게 방을 꾸미는데 오란의 손을 빌리기는 쑥스러웠다. 그래서 숙모에게 침대 휘장을 치게 하고 서투른 사내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탁했다. 마침내 다시 더 손볼 일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거의 1달이 지나도 레나를 데려오는 일은 결말이 나지 않았다. 왕룽은 레나를 위해서 마련한 뜰한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문득 그 가운데에 연못을 만들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다 사방 석자의 못을 파고 둘레에는 벽돌을 쌓았다.
그리고 성 안에 가서 금붕어 5마리를 사다 넣었다. 왕룽으로선 이밖에 더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안절부절 못하고 열병에 걸린 상태로 기다렸다. 그는 침울해져서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콧물을 흘리면 야단을 치거나 오란이 사흘만 머리를 빗지 않아도 고함을 치고 짜증을 낼 뿐이었다.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오란은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날 굶주릴 때에도 이렇게 울지 않던 오란을 본 왕룽은 당황하여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뭐랬나? 말꼬리 같은 머리를 빗으라고 말한 것뿐인데 왜 이 야단이야? 그러나 오란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며 말했다. 난 당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당신을 위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는 입을 다물고 다시 초조해졌다. 아무래도 그녀에겐 미안한 생각이 들어 가만 내버려 두기로 했다. 오란은 아들을 셋이나 낳았고 그 아들은 잘 자라고 있다. 법적으로 따져보아도 왕룽은 아내에게 트집을 잡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는 지금의 행동이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밖에 아무런 구실도 없는 것이다. 이런 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숙모가 와서 말했다. 이제야 결말이 났네. 뚜첸에게 한꺼번에 은전 100립만 지어주기로 하고 레나에겐 옷귀고리와 옥반지, 금반지와 비단 옷 2벌과 신발 12컬레, 비단 이불 2채만 해주면 오겠다고 했어. 왕룽의 귀에는 이제야 결말이 났네 라는 말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다급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 해주고 말고 무엇이든 소원대로. 그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서 은전을 꺼내왔다. 여러 해 동안의 풍년의 결과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숙모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숙모도 은전 10립만 받아두시오. 숙모는 사양하는 신용을 하면서 살찐 몸을 뒤로 빼고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다. 그게 될 말이야. 나야 한 집 식구인데. 자넨 내 아들과 마찬가지고 난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인데. 이런 일도 너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지 돈을 바라고 한 일이냐. 그러나 왕룽은 숙모가 입으로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손을 내민 것을 보고 그 손에 은전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돈을 쓰면서도 왕룽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왕룽은 돼지고기, 쇠고기, 연어, 죽순, 밤, 상어 지느러미 등 그가 아는 좋은 음식을 마련해 두고 레나가 오기를 기다렸다. 여름도 끝나가는 8월 햇볕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더운 여름날, 레나는 왕룽의 집으로 왔다. 왕룽은 자기 집을 향해서 오는 가마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가마는 좁은 밭둑길을 따라오는데 가마 앞에 들이운 것으로 해서 레나는 보이지 않았다. 가마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뚜첸이었다. 일순간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서 혼잣말을 했다. 대체 나는 무슨 짓을 하는 건가?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무의식 중에 오랫동안 아내와 같이 자던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숙모가 문 밖에 와서 가마가 닿았으니 나와서 맞이하라고 소리쳤다. 그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이제껏 레나를 한 번도 대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물거리며 겨우 문을 열고 나섰다. 처음 이 여자와 만나는 것처럼 그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머리를 푹 숙인 채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러나 뚜첸이 들뜬 음성으로 말을 걸었다. 이렇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뚜첸은 가마꾼이 내려놓는 가마 곁으로 다가가서 발을 걷어 올리고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나오너라 레나야. 자, 당신 집이야. 당신 주인 어른도 여기 계시고. 왕룽은 가마꾼들이 빙글빙글 웃는 것을 보자 불쾌했다. 놈들은 성내 건달패들이니까 탓할 것도 못돼 하고 생각하지만 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고는 조롱당하는 것이 분하지만 입을 열려고는 하지 않았다. 가마의 발이 올려지자 왕룽의 눈은 저절로 그 앞으로 갔다. 꽃 같은 레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레나를 보는 순간 왕룽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싱글거리는 가마꾼들조차 잊어버리고 이 여인이 내 것이 됐다는 것, 언제까지나 같이 살려고 왔다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는 사뭇 떨리는 몸을 꼭 버티고 레나의 자태만 뚫어지도록 바라보았다. 한들거리는 탐스러운 레나는 왕룽의 온 정신을 잡아 끌었다. 레나는 뚜첸의 손을 잡고 가마 밖으로 나오자
다소곳이 눈을 내리뜨고 몸을 뚜체내게 의지하여 작은 발로 간들간들 걸었다. 왕릉의 앞을 지날 때 아무 말 않더니 가는 음성으로 뚜체내게만 내 방은 어디죠? 하고 물었다. 그때 왕릉의 숙모가 레나의 다른 팔을 부축하여 안뜰을 지나 새로 지은 방으로 인도했다. 왕릉의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레나가 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칭서방과 머슴들은 먼 밭에 일 나가고 오라는 끝에 두 아이를 데리고 왕릉이 알 수 없는 어느 곳으로 아침부터 나가고 없었다. 위에 큰 아이들은 서당에 가 있었고 늙은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졸 뿐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바보 같은 딸은 누가 드나들어도 모르는 판이었다. 그래도 레나는 새 방에 들어가자 곧 휘장을 내렸다. 얼마 뒤 그 방에서 나온 숙모는 빈정대는 투로 손에 무엇이 묻기나 한 듯이 손을 털면서 말했다. 에이, 향수와 분냄새가 대단하군. 하곤 더욱 아기찬 말투로 말했다. 여보게, 그 여잔 보기보다 나이 먹었어. 사내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이니까 옷기골이나 금반지나 비단이나 공단피를 바라고 촌사람 집에 오지 그렇지 않고야 아무리 부자기로서니 올 까닭이 있나. 뻔한 일이지. 그리고는 너무나 노골적인 말에 왕릉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자 다급하게 덧붙였다. 그래도 참 미인일세. 저런 미인은 본 일이 없네. 황부잣집 종질이나 하던 사내 같은 질부만 상대하던 조카는 이제 팔보채를 먹는 거나 다름없는 게야. 왕릉은 아무 대꾸도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붉은 휘장을 걷고 레나가 앉아있는 어두침침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해가 저물 때까지 레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오라는 집에 얼씬되지도 않았다. 그날 새벽녘에 벽에 걸어둔 호미를 들고 어린 것들을 데리고 배춧잎에 밥을 싸들고 들로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저물었어야 오라는 흑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다. 어린 것들도 묵묵히 그녀 뒤를 따라왔다. 오라는 아무 말도 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하여 언제나처럼 탁자 위에 차려놓고 늙은 아버지를 불러 손에 수저를 쥐어주고 바보 같은 딸에게도 먹여준 다음 아이들과 함께 자기도 조금 먹었다. 늙은 아버지까지 모두 잠이 들고 왕릉이 우두커니 넋을 잃은 사람처럼 탁자 앞에 앉아 있으려니 오라는 몸을 씻고 침실로 들어가서 혼자 자는 것이었다. 이날부터 왕릉은 밤낮으로 애욕에 빠져서 레나의 방에서 떠날 줄 몰랐다. 매일같이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초가을에 늦더위가 싫어서 그녀는 방 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채 뚜첸을 씻겨서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게 하고 머리와 몸에 향수를 뿌리게 했다. 그녀는 잠시도 뚜첸을 놓지 않았고 몸종으로 붙들어 두고 싶어 했다. 왕릉도 흡족한 만큼 보수를 주기로 하고 뚜첸을 집에 있게 했다. 이렇게 하여 뚜첸과 레나는 왕릉의 가족과는 떨어져 이 새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레나는 언제나처럼 온종일 가벼운 새 명주 속옷만 걸치고 컴컴한 방 안에 반드시 누워 과자나 과일을 씹고 있었다. 왕릉은 그러한 모양에 한없이 취했다. 해가 지면 레나는 귀엽게 어리광을 부려 왕릉을 밖으로 쫓아내고 뚜첸을 시켜서 몸을 훔치고 향수를 바르게 하고는 부드러운 흰 명주에 안을 받친 보랏빛 새 옷을 갈아입었다. 물론 왕릉이 사다 준 것이었다. 그리고는 전족한 그 조그마한 발에 예쁜 공단신을 신고는 간들거리면서 뜰로 걸어 나왔다. 레나가 5마리의 군붕어가 헤엄치고 있는 목가에 서서 그 헤엄치는 양을 들여보기나 할 때는 왕릉은 황홀한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왕릉에겐 레나의 그 섬세한 손과 가냘픈 몸매가 다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사랑에 빠져 홀로 즐기며 만족해했다.